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 그러나 나이 들어 병든 몸이 되었을 때 자식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홀로 쓸쓸히 살아가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단 한 장의 편지. 그 앞에서 자식들은 끝내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후회에 대해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창밖은 아직 깜깜했지만 저는 이미 시장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허리띠를 매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게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휘어진 건 아니었겠죠. 아마도 새벽마다 무거운 채소 상자를 날랐던 그 수많은 날들. 저녁 늦게까지 장터에서 쪼그리고 앉아 마지막 몇 포기의 배추라도 팔려고 애썼던 그 시간들이 조금씩 제 등을 굽혀놓았나 봅니다. 이정희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시장 입구에서 만난 김 사장님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보다 5살이나 어린 분인데 벌써 몇 년 전부터 저를 언니라고 부르지 않고 정희 씨라고 부르더군요. 나이 들면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서운한 일이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김 사장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요즘 장사는 어떠세요? 글쎄요. 예전만 못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대형마트로만 가니까요. 그분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장은 예전만큼 북적이지 않았고 저 같은 노인들만 남아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이곳에 나왔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자꾸만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상회를 차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면 자연스레 아이들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5살 때부터 저와 함께 장에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장사하는 동안 상자 위에 앉아서 그림책을 보곤 했죠. 가끔 심심하면 지나가는 아저씨들에게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건네서 손님들이 이 집 아들 참 예쁘게 생겼네요 하며 좋아했습니다. 둘째 은수는 형과는 달리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해서 늘 무언가를 끄적이곤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써서 저에게 보여주곤 했는데 엄마가 새벽에 나가실 때 등이 많이 구부러져 보여서 마음이 아팠다는 글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울컥했지만 아이 앞에서는 웃으며 은수가 공부 열심히 해서 커서 엄마 등을 펴주면 되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막내 영수는 제일 개구쟁이였습니다. 장에서 다른 아주머니들한테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하고 소리치곤 해서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곤 했어요. 그 아이는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엄마, 업어줘 하면 등에 업고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때는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는 아이들 챙기고 빨래하고 밥하고 하루도 쉴 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충만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하나둘 커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밤늦게까지 장터에서 마지막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학비며 참고서비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몰래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이들 교육비는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해라. 엄마는 괜찮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었습니다. 은수는 중학교 때부터 작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작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 아이가 쓴 글을 읽어보니 정말 재능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은수에게도 내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고 응원했습니다. 영수는 공부는 그리 잘하지 못했지만 사람을 좋아하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나는 커서 엄마한테 효도 많이 할 거야 하며 어린 팔로 제 목을 감싸 안곤 했습니다. 대학 입시철이 되면서 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세 아이가 모두 대학에 가려면 돈이 정말 많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낮에는 시장에서 장사하고 저녁에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무릎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다행히 세 아이 모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경영학과에, 은수는 국문학과에, 영수는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생활비며 용돈이며 보내줘야 할 돈이 많았으니까요. 가끔 아이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엄마, 돈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언제나 알았다. 엄마가 보내줄게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아이들이 졸업했습니다. 민수는 큰 회사에 취직했고 은수는 출판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영수는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자식들이 모두 제 몫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는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민수는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첫 인사 때 예에 바르게 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바쁘셔서 오늘은 못 올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처가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고 저는 점점 아들과 멀어져 갔습니다. 은수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엄마, 더 공부해서 좋은 작가가 될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는데 그 후로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국제전화가 왔지만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도 어려웠고 결국 카톡으로만 간단한 안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몇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더니 작년부터는 아예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영수만은 그래도 가끔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하며 반찬을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가끔은 용돈이 부족하다며 손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만은 저를 잊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60이 넘어서부터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허리도 자꾸 결렸습니다. 장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했지만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더 커졌습니다. 하루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뇨가 있으시네요. 앞으로 식이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의 냉장고는 늘 그랬습니다. 마트에서 혼자 먹을 반찬거리를 사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네 식구, 5식구 먹을 양을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한 사람 먹을 분량만 계산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요.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 TV를 켰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효녀들이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저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작년 가을, 영수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엄마, 요즘 좀 힘들어요. 무슨 일이니? 직장에서 일이 많아져서, 그리고 아이들 복지관 이용자들 돌보느라 스트레스도 받고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면 엄마한테 와서 쉬어가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그날 저는 영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끓여줬습니다. 아들은 오랜만에 맛있게 먹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부터 영수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하지만 점점 느꼈습니다. 영수가 올 때마다 엄마,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요 하거나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축의금이 필요해요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을요. 저는 그래도 좋습니다. 막내니까. 그리고 적어도 이 아이만은 저를 찾아온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제가 모르는 출금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영수에게 카드를 맡긴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몇 번 돈을 빼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야, 엄마 통장에서. 엄마, 미안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갚을게요. 그래도 엄마한테 먼저 말을.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욱 썰렁해졌습니다. 난방비가 아까워서 한 방만 조금 틀어놓고 지냈는데 밤이 되면 추위보다도 적막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가끔 수다를 떨곤 했지만 그분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들 내외가 아주 잘해준다고 자랑하시고 어떤 분은 손자가 매일 안부 전화를 한다고 기뻐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히 울적해졌습니다. 새해가 되어도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하면 엄마, 회사 일이 정말 바빠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은수 전화는 아예 안 받았습니다. 카톡을 보내봐도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영수는 그래도 가끔 답장을 했지만 엄마, 요즘 정말 바빠서 잘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봄이 되어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혈압이 너무 높으시고 당뇨도 악화되었네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혼자 사는 분이세요? 가족분들이 함께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텐데. 저는 네, 자식들이 있어요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누가 저를 돌봐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야 할 것 같아. 민수는 엄마, 큰 병은 아니죠. 제가 바빠서 당장은 못 가겠지만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은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엄마, 정말요? 병원비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병원비 걱정을 해주는 것 같았지만 왠지 다른 의미로 들렸어요. 작년 겨울,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어지러웠고 당뇨 때문에 상처가 잘 낫지 않아서 고생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나와서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제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영수야, 엄마가 병원에 왔었어. 네. 지금요? 무슨 일이세요? 응급실에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아, 그래요? 엄마, 지금 괜찮으시죠? 저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그래, 괜찮다. 자거라. 전화를 끊고 저는 밤거리를 혼자 걸어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몇 주 전 영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조금 딱딱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제가 앞으로 좀 바빠질 것 같아요. 무슨 일이니?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당분간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영수마저 저에게서 멀어지려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일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몸 건강히 잘해라.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그 후로 영수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거나 지금 회의 중이에요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영수가 자주 쓰던 카드로 또 돈이 빠져나간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연락도 안 하면서 돈만 빼가다니. 전화를 걸어서 따져보려 했지만 영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지난 일들을 되짚어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저는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제 꿈도, 제 행복도 뒤로 미루고 오직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마도 저는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희생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이 독립적인 어른으로 자라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는 아이들에게 짐이 되어버렸나 봅니다. 돌봐줘야 할 늙은 어머니, 연락하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아침 저는 문득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아이들에게 짐이 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제 마지막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요. 편지지를 꺼내고 펜을 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원망의 말을 쓸까요? 아니면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을 쓸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글씨가 예전만큼 또박또박 써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기도 했고 눈물 때문에 글씨가 번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썼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너희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았단다. 성공하라고, 돈을 많이 벌라고 강요한 적도 없지 않니? 단지 가끔이라도 안부를 묻고 함께 밥 한 끼 먹는 날을 꿈꿨을 뿐이야. 엄마가 평생 일하면서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너희를 위한 거였다면 후회하지 않아. 너희가 건강하게 자라서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생각해.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엄마도 사람이라서 외롭다는 거야. 너희가 어렸을 때는 온 세상이 너희 목소리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가 힘들어. 엄마가 세상에 없어져도 부디 형제끼리만은 서로를 지켜주길 바란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가족이니까 엄마가 없어도 너희끼리라도 자주 만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렴. 그리고 가끔은 엄마를 생각해 주렴. 너희를 사랑했던 엄마의 마음을 기억해 주면 그것으로 충분해. 엄마는 이제 편히 쉬고 싶구나.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동네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밤을 보냈어요. 추웠지만 별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별을 세던 기억이 났어요. 다음 날은 강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지난 72년의 삶을 정리해 봤습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이웃 김 할머니가 제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고 우유가 문 앞에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경찰서에 신고하셨다고 했어요. 경찰이 집에 들어가서 제 편지를 발견했고 아이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세 아이가 모두 집으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민수는 회의를 중단하고 뛰어왔고 은수는 급히 비행기표를 끊어서 귀국했으며 영수는 복지관 일을 모두 미루고 왔다고 해요. 세 아이가 제 편지를 읽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처음에는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점점 글을 읽어가면서 무언가를 깨달았겠죠. 민수가 먼저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나쁜 아들이었구나. 엄마가 이렇게 외로워하셨는데. 은수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을 못했대요. 그러다가 나는 뭐 하러 멀리 엄마가 이렇게 아프셨는데 하며 목 놓아 울었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제일 많이 자책했대요. 내가 엄마 돈까지 가져다 쓰면서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 아이들은 경찰과 함께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곳곳을 뒤지고 제가 자주 가던 장소들을 모두 찾아다녔다고 해요. 저는 그때 산속 작은 절에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하룻밤 재워주셨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조용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을까? 솔직히 말하면 죽고 싶다기보다는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원했던 거죠. 둘째 날 저녁, 영수가 절까지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CCTV를 통해 제 행적을 추적한 거였어요. 엄마. 대웅전 앞에서 저를 발견한 영수가 달려와서 제게 안겼습니다. 그 아이는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나쁜 아들이었어요. 저는 영수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다. 아니에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수와 은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두 아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저희가 너무 못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다 중년이 된 제 자식들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제야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너무 약해 빠졌나 보다. 너희들도 각자 살기 바쁠 텐데. 아니에요. 엄마,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바빠서 엄마를 소홀히 한 건 변명이에요. 저희가 정말 나쁜 자식들이었어요. 은수도 말했어요. 엄마, 저는 멀리 있다고 핑계를 댔지만 정말로는 제가 성공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영수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엄마를 ATM기 취급했어요.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 돌보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제 엄마는 돌보지 않았어요. 그 후로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와서 반찬을 만들어주고 가기도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서로 편해졌습니다. 은수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라고 하면서요. 지금은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틈날 때마다 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엄마 인생도 소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해주기도 해요. 영수는 제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서 가져간 돈을 모두 돌려줬어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효자가 될게요라고 약속했습니다. 요즘 저는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찾아오니까 집안이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어제는 민수 가족이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하며 제 무릎에 앉더군요. 저는 손자에게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어도 할머니가 혼자서 삼촌들하고 아빠를 다 키우셨어요. 응, 그랬지. 와, 할머니가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일들이 무의미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편지를 쓰고 집을 떠났던 일을 생각해보면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 역시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조건 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어른입니다.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고민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에 치여서 잠시 놓쳤을 뿐이라는 것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편지 한 장이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외롭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글로 전할 수 있었어요. 살아있을 때는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솔직함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부모도 자식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니까요. 샵샵, 오늘의 하루, 오늘 저녁에는 세 아이가 모두 와서 함께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은수가 엄마표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요라고 했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사면서 예전 기억이 났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오늘 뭐 해줄 거예요? 하며 부엌 문 앞에서 기다리던 모습들 말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고 저도 늙었어요. 하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는다는 것,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을 나눈다는 것의 소중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쓴 그 편지는 유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편지였어요. 제 진심을 전하고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준 편지였죠. 물론 아직도 걱정은 됩니다. 아이들이 다시 바쁜 일상에 쫓겨서 저를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도 제 마음을 표현할 줄 알게 되었거든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제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72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요.
때로는 잃어버릴 뻔하기도 하지만 진심이 있다면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밤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저는 말할 겁니다. 얘들아, 엄마가 사랑한다. 그리고 아이들도 대답해 줄 거예요. 엄마, 저희도 사랑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있다면 저는 또 얼마든지 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습니다. 곧 아이들이 올 시간이에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야겠어요. 그 편지 한 장이 우리 가족에게 준 두 번째 기회, 저는 소중히 지켜나갈 겁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